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긴급하게 뉴스가 떴어요. 애플의 팀 쿡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쿡은 애플 회장으로 가셨고요. 존 터너스가 애플 CEO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관련된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언제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바로 오늘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이거 애플 뉴스룸이에요. 애플은 팀 쿡이 이사회 의장으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9월 1일부로 애플의 CEO로 취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전까지는 팀 쿡이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여름 동안은 CEO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존 터너스라는 분은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플 실리콘의 M1 칩도 요분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날짜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9월 1일이라고 했죠. 보통 9월 달에 애플 신제품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아이폰 발표 때는 아마 요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뒤에 아이폰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뉴스입니다. 드디어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에도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새로운 버전의 SDK가 공개됐는데 그쪽에 이 멀티프레임 생성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레드스톤 발표 때 요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늦었다. 왜냐면 인텔 아크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은. 근데 AMD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보시면 AMD의 피델리티 FX SDK의 최신 추가 기능에서 자체적인 멀티프레임 생성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도 드디어 다중 프레임 생성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 얼마 전에 AMD에서 FSR 레드스톤 발표를 했었죠. 업스케일링 개선, 프레임 생성 개선, 레이 리컨스트럭션 기능 지원 등등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이 안 들어갔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는 6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동적 프레임 생성 기능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에서도 최대 4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도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보시면은 피델리티 FX 프레임 제네레이션 업그레이드 레이시오 옵션 요게 새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프레임 제네레이션 배율을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도 꼼수로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이 가능했었죠. 오리를 쓴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했었는데 그건 비공식적인 기능이고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공식적인 기능으로서 이게 탑재가 되면은 라데온 유저분들도 상당히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몇 배속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마 최소 4배까지는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엔비디아랑 경쟁을 하려면 아니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그래도 한 6배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적 그래픽카드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어쨌거나 공식 SDK에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요거 관련된 기사도 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대한 빨리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라이젠의 9950X3D2 듀얼 3D 캐시가 들어간 CPU죠.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TDP는 공개가 됐어요. 200W라고. 근데 PPT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은 PPT는 250W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TDP는 뭐고 PPT는 뭐냐? TDP는 쿨링 관련된 열 설계 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DP는 내가 어느 정도의 쿨러를 써야 되냐? 그거 판단을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T는 얘가 실제로 최대 파워를 냈을 때 실제로 빨아들이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쿨러 사용할 때는 TDP를 보시고 메인보드나 파워 서플라이를 구매하실 때는 이 PPT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TDP랑 PPT의 차이가 50W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작이었던 9950X3D 얘 같은 경우에는 TDP가 170W였거든요. 그리고 PPT는 200W였습니다. 이쪽 트위터에 보시면 나와 있죠. 9950X3D는 TDP랑 PPT의 차이가 30W. 근데 9950X3D2는 TDP랑 PPT가 50W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전력을 상당히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950X3D2 혹시나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메인보드는 당연히 좋은 거 쓰시겠지만 파워 서플라이도 꽤 넉넉한 용량의 파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아이폰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폰 18 요게 기본 모델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뭔가 이상하죠. 내년 아이폰 18 그러니까 요것도 루머긴 한데 올해 9월 달에는 아이폰 18 프로, 아이폰 18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폴드 요게 나올 거고 아이폰 18 일반 모델은 올해 안 나올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아이폰 18 일반 모델이랑 아이폰 18e 그 모델이 내년 초에 같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메모리랑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조상의 절충으로 인해서 기본형 아이폰 18은 저가형 아이폰 18e와 유사하게 출시될 수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는 아이폰 18, 18 프로 얘네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E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일반 모델이랑 저가형 아이폰을 같이 출시할 거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폼팩터로 내놓은 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두 기기가 동일한 셰시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서 주요 부품에만 성능 차이를 둘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일단 아이폰 18 기본 모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색상 관련된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올 거라고 해요. 라이트 블루, 다크 체리, 다크 그레이, 실버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다크 체리죠. 약간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어두운 그런 색상으로 보여져요. 이런 색상은 애플이 한 번도 채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모험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예상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조금 도전적인 색상이긴 하네요. 블루 색상은 나름 이쁘고요. 뭐 블랙이랑 실버 모델은 언제나 봐왔던 그런 색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카메라 뒤쪽 모듈 쪽이 리크가 됐어요. 다크 그레이, 실버, 다크 체리, 라이트 블루 이런 색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크 체리 색상이 예전 아이폰 17 시리즈의 대표 색상이었던 코스믹 오렌지 색상을 대체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빠르게 모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선택한 컬러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국 제조사들은 거리낌이 없어. 애플이 이런 색상을 낸다고? 걔네가 뭔가 생각이 있겠지? 야 따라해. 약간 이런 식이죠. 요것도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갤럭시 S27 관련 뉴스인데 다음번 갤럭시 S27 시리즈에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탑재하고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일까? 나 이제 못 믿겠어. 지금까지 삼성이건 애플이건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탑재 안 했던 이유가 수명이랑 안정성 때문이겠죠. 근데 드디어 삼성이 실리콘 카본 배터리 기술의 핵심인 배터리 수명 연장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갤럭시에는 진짜로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레노버에서 리전 Y70 스마트폰이에요. 이 Y70 시리즈를 리프레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레노버 리전 Y70 스마트폰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 제품이 4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당시에 꽤 핫했어요. 왜냐면 이게 플래그십 스마트폰이거든요. 보시면은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이 들어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30만원 초반대에 구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가성비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잠깐 핫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얘가 원래부터 30만원 초반대였던 건 아니고 원래는 가격이 비쌌는데 안 팔려가지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30만원 초반대로 팔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노버가 게이밍 스마트폰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요번에 새로 Y70 시리즈로 부활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요런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디자인은 보시면은 모토로라 스마트폰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참고로 모토로라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토로라의 엣지 70 퓨전 시리즈. 요 카메라 섬 디자인이 유사하죠. 왜냐면은 모토로라를 레노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디자인을 유사하게 가져간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양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갔겠죠. 정확하게는 5월 19일이 공식 출시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얘 아마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싸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레노버도 태블릿 이런 것도 가격이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당연히 싸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비싸게 나오면 누가 레노버 스마트폰을 사냐? 더군다나 미니 태블릿은 그래도 Y700 시리즈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굳이 레노버 거를 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정말 예전처럼 뭐 30만 원대에 나온다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겠지만 과연 이거 얼마에 나올까?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들어가는 순간 그냥 100만 원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중국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대 반 불안 반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짝 기대해 볼게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차세대 엑스박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차세대 엑스박스 프로젝트 헬릭스에는 GPU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엑스박스건 플레이스테이션이건 자기네들이 뭐 칩을 만들진 않잖아요. 뭐 인텔 걸 갖다 쓰건 AMD 걸 갖다 쓰건 어디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보시면은 CPU도 보세요.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죠. 그래픽카드도 AMD의 RDNA2 기반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칩셋을 갖다 쓰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커스텀을 했다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죠. CPU를 보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가 AMD 젠2 기반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AMD의 RDNA2 기반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렇게 보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랑 똑같잖아요. 그쵸? CPU도 AMD 젠2, 플레이스테이션도 AMD 젠2, 그래픽카드도 엑스박스가 RDNA2, 플레이스테이션도 RDNA2 똑같잖아. CPU랑 GPU가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커스텀에 있다 차이가. 근데 차세대 엑스박스는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PC 같은 거죠. 그냥 PC가 될 거란 얘기예요. 미니 PC, 스팀 머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엑스박스냐. 엑스박스를 엑스박스답게 만들었던 마지막 요소를 버린 거다. 그래서 차세대 엑스박스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며 PC 게임과 콘솔 게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즘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거죠. 이걸 왜 분리하냐? 엑스박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PC로도 동시에 계속 즐길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엑스박스랑 PC 게임을 통합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하드웨어를 거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발표되는 루머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엑스박스 표준 규격을 서드파티 회사에 개방해서 서드파티 회사가 엑스박스 콘솔을 만들 수 있다. 이게 PC 아닙니까? 윈32로 이주하여 PC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차세대 하드웨어는 엑스박스와 PC의 하이브리드다.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를 함께 출시한다? 얼마 전에 나왔던 엑스박스 로갈리 X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팀 등 서드파티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고 PC 게임 실행이 가능하다. 이것만 봐도 그냥 PC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미래이긴 한데 엑스박스를 좋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냥 PC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치만 지금까지의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 PC 애니웨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언젠간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드디어 팀 쿡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애플 CEO가 취임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의 애플이 어떻게 될지, 특히나 하드웨어를 담당하시던 분이 CEO가 되셨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